감성경제방송 돈다방미스리 9월 11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1년 전 9월 11일 바로 미국의 맨하튼 한가운데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한 날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럼에도 저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9월 11일 밤에 뉴스 속보에서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다라고 나왔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이렇게 처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거 개뻥이야 그랬습니다. 아마 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9월 12일 정상적으로 저는 증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워낙 주식시장에 큰 악재가 터지기도 했고요.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9월 12일 일본 증시는 하루 종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전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오후장은 열렸고요. 그 당시 오전장, 오후장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들이랑 겁나게 욕했죠. 어차피 주식시장이 열리면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 갈 텐데 굳이 왜 주식시장을 여느냐 하고 직원들끼리 증권거래소를 겁나게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때 좀 어릴 적이어서요. 어릴 때라 사실 저는 그 당시 9.11 테러에 대한 어떤 충격보다는요. 그때 제가 첫사랑과 데이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약속에 대한 설레임 때문에 사실 9.11 테러에 대한 충격이 그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당시 본사에 있다가 지점 영업을 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뭐 영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관리할 고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충격이 별로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첫사랑과 너무 뜨거운 연애를 할 당시 그때여가지고요. 그때 제가 출근한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이렇게 테러 당하고 엉망진창인데 지금 출근을 했어요? 하는 질문에 출근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후장이 열린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퇴근한 다음에 우리의 데이트는 문제없이 지구가 멸망해도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을을 많이 타는 이유가 첫사랑 때문이거든요.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첫사랑과 언제 처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언제 첫 키스를 했으며 어디를 데이트했는지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 그 흐름에 따라 그 기억이 다 납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뭐 여하튼 저는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아유 나는 나랑 내 첫사랑이랑 이렇게 뜨거운 연애를 했어.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받았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 라고 되새길 정도로 참 멋진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으로 아마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을을 좀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요때쯤 진짜 완전히 그냥 둘이 불붙었을 때여가지고 가을 되면은 그 우리 나의 첫사랑이 많이 생각이 나죠. 자, 첫사랑 생각을 좀 뒤로 하고 다시 이성줄을 붙잡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 얘기를 잘 안 해드리죠. 뭐 영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전에 2016년 영국이 유로존으로부터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슈가 있었을 때는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증권사에서 브렉시트라는 이슈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을 걱정할 때 저는 깔깔깔 웃으면서 아니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를 한다는 게 뭐 영국의 땅덩어리가 유럽 지역을 벗어나서 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든 아니면 뭐 아시아 어느 뭐 중국 옆에 한국 옆에 이렇게 나라가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 속에서 그냥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붙어 있는 지네들끼리 계속 교류하고 서로 영향받고 관계 갖고 할 것이다. 즉, 영국이 브렉시트가 된다고 영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세뇌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랬던 영국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볼까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체크하는데 19일 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날 윤석열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접하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토 스페인 이후에 또 창피함은 국민 몫이 돼야 하는가? 대한민국 창피 시즌2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엘리자베스 장례식에 참석한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영국에서 나올 지표들을 좀 봤더니 12일 날 영국의 7월달 GDP가 발표가 되고요. 15일 날 영란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14일 날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즉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한 영란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 50bp 금리 인상을 뒤로 하고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22처럼 아마 영란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죠. 영국도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이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는 유로존에서 탈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글로벌 국가들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지표를 좀 보면은요, 다가오는 금요일 16일 날 중요한 지표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8월달 산업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이날 발표가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별로 좋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중국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10월 달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도시를 폐쇄하는 그 정책을 쓰면서 경제 회복 혹은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전 세계 기준이 되는 미국으로 돌아가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뭐 다른 지표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3일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매 판매가 있는데, 소매 판매는 제가 미국의 소매 판매 이 성적표 공개하는 날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매 판매는 얘네들이 분명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좋아했던 적이 있었고요. 증가했다고 좋아한 다음에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그 수정치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둔화된,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좋지 않았다. 언제? 전달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13일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가장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는 9.1%,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는 8.5%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일 날 발표될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8.0% 예상됩니다. 전년 동월 대비 8.0%.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했던 8.5% 수치보다 0.5%가 둔화된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에서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8.0보다 높게 나오면 아이고,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꺾으려면 멀겠구만 할 것이요. 8.0보다 둔화되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완화됐다라고 생각할 것이며, 만약에 예상치대로 8.0이 나오면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8.0% 이상이든 8.0% 이하든 8.0에 부합하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요 결과는 거의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미쓰리, 그러면 뭐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더 중요한 이슈는 9월달 FOMC 회의인데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번 달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다면 9월달 FOMC 회의는 어차피 이제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비록 10월 달에는 없지만 다음 11월 달, 12월 달 연준회의의 금리 인상폭을 예상할 수 있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발표하는 이 8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8.0%라는 이 예상치 때문에 제가 어제 앞으로 남은 11월 달, 12월 달 FOMC 회의의 금리 일정을 좀 설정해 드렸죠.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금리는 3.75에서 4.0%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 12월 31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가 4.0%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9월 달에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가 될 거고 4%까지는 75bp 남은 상태에서 11월 달과 12월 달 2달 동안 이 75bp를 잘 나눠가지고 균형감 있게 배치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11월 달 25bp 금리 인상하고 12월 달 50bp 금리 인상을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미국의 기준금리 4%를 가지고 지금 써나가고 있는 시나리오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내년도 2023년도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4%에서 4.25%까지 인상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년도 연준은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할 것이고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어떤 경기 위축이라든가 경기 침체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2023년 내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왜 자꾸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3월 달에 25bp 인상했고요.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에 75bp씩,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아직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금리를 열심히 인상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이 올해 말 혹은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경제 전망 때문에 그럼 경제 침체가 걱정되면 금리를 인하해야겠네 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다. 제가 올 초부터 3,000포인트 올해 불가능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제 파악 이야기를 하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아쉽지만 신흥국이다. MSCI 선진국 지수에 이번에도 또 실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뱀의 대가리에 있는 거죠. 용의 꼴이냐
뱀의 대가리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용의 꼴이냐, 아니면 MSCI 신흥국 지수에 남아있는 뱀의 대가리냐, 과연 무엇이 더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은요, 제가 겪었던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아직 허접하다. 몇백 년 동안 차곡차곡 미국의 월가는요, 영국에서 채권이 만들어지고 네덜란드에서 주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스템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월가에서 성장했거든요. 몇백 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물론 돈이라는 것은 우리도 오래 전부터 만들어졌고 사용해 왔지만 금융 시스템이 구축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 파악해야 된다. 여기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경제를 잘하면, 물론 대통령이란 사람이 경제를 뭐 잘한다, 윤석열이가 뭐 경제 뭐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모른다고 아주 솔직하게 진솔한 고백을 했는데, 경제를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경제를 알았을 때 그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연관된,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교가 저는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붕괴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이 자꾸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 현대차 문제에 대해서도 몇 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무능한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자꾸 범하는 실수. 근데 사실요, 실수도 한 번, 두 번 해야지 실수지.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무능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하고 신흥국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신흥국 중에서 뱀의 대가리였던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나 무능해서 오히려 다른 신흥국들에게 더 밀릴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죠.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저는 돈다방 미스리 오랫동안 청취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이 경제나 시황 쪽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시황을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원경으로 멀리 시황을 보고 있는데 그 만원경 속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너무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정말 붕괴를 많이 합니다. 분노를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는 그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때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국내 증시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각자 도생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치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정치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이 저런 정치를 하네, 대통령 정치하는 거 보니까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네, 이렇게 각자 도생이 올해 유행어가 된 것처럼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으며 주식시장에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뉴욕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어마켓 랠리가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8월달 CPI가 완화되면 11월달, 12월달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덜 할 거니까
9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지난번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펼쳐진 베어 마켓 랠리 시즌2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나쁜 시황, 안 좋은 시황에는 베어 마켓 랠리도 결국 약세장에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 달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 시장은 어차피 75bp 금리 인상할 줄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지만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상하는 거 안 할게요. 이제 9월 달 금리 인상을 끝으로 올해 금리 인상 없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기 전까지는 연준의 긴축이 종료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연준이 가속도를 붙이면서 금리 인상 해온 이 에너지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강력한 힘을 실물 경제에 반영을 해서 2023년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앞으로 뉴욕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반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10월 중순까지 S&P 500이 20% 이상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과연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한 폭락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저울질 사이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11월 달 중간선거 MSG를 좀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중간선거라는 MSG 때문에 뉴욕 증시가 S&P 500이 20% 폭락하지 않고 베어마켓 랠리를 형성을 한다고 해도 그 외적인 문제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미국 증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까지 어떤 증시를 원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을 싫어하는, 미국을 싫어하는 그 어떤 힘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뭔가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투자를 멈춰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얘기들이 가소롭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 7월 달에 3,200포인트, 3,300포인트였나요? 그때 증권사들이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2021년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3,700포인트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3,000포인트 이탈했을 때 여전히 증권사들은 아니에요. 3,1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라고 3,000포인트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희망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투자하지 말래요. 책임지지 않는 발언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700 간다는 거 개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연초부터 3,000포인트는 이제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3,000포인트에 너무나 두껍고 너무나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서 힘듭니다. 미쓰리는 3,250이 저점이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시황 속에서 그 시황에 맞춰서 종목을 매매하고 있고요. 그 종목도 시황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시황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그래서 그 종목에 투자한 주린이들이 겁먹어가지고 물량을 막 쏟아내가지고 실망물 매물이 나오고 차트가 망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도 큰 넓은 시각의 시황 속에서 다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 좋지 않아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는 거고 시황이 좋지 않아도 떨어진 종목은 뭐 때문에 떨어지고 그리고 시황이 큰 시황적으로는 3,000포인트가 안 되는 장이고 앞으로도
좋은 장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제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장이 올라간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시장이 꺾일 거다라고 정확히 맞춘 것처럼 1년이라는 시황 범위 내에서 한 달 범위, 일주일 범위, 뭐 보름 범위 이렇게 그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흐름을 읽어가면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3,200 갔을 때는 3,700 간다고 고하고 3,000포인트 깨졌을 때는 리스크 관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3,100포인트, 3,000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8월 달에 2,600 간다면서요. 못 가잖아요. 정확히 8월 중순에 꺾이잖아요. 지금 2,600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지금 당장은 갑자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제 파악을 하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분수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연말까지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니까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 추석 연휴 첫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이 뭐라고요? 미리 예측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미리 예측하는 거는 습관을 들이고 스터디를 하면,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린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센터장 전문가들과 와도 시황에서 저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거 제가 아마 세계 최초로 맞췄을걸요? 제가 스피커가 지금 작아가지고 제 말을 귓도로도 안 듣지만 돈다방 미스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요? 금리 인하할 거려? 이 이야기를 유일하게 한 게 접니다. 그렇듯이 투자자분들은요. 항상 시황은 넓게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실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능력이 어떤지, 센터장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대한민국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께 아주 신랄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주식시장 3일 동안, 물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늘 열리지 않지만 내일도 또 열리지 않네요. 내일 대체 연휴, 추석 마지막 연휴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열리지 않고요. 저는 내일 방송은 쉴 거고요. 대신 월요일이니까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에너지 재충전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